오늘 해볼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김미경의 플러스 휴먼이라는 책이에요. 김미경 작가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김미경 작가님은 강사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책도 여러 권 쓰셨어요. 인스타나 유튜브 이런 데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죠. 저도 김미경 작가님의 강의를 최근에 들을 기회가 있어서 한번 들어봤었던 적이 있는데 강의력이 엄청나요. 이 김미경 작가님께서 최근에 낸 책인데요. 보통 인간의 한계를 깨부수는 AI 시대의 진화 전략이라고 하면서 플러스 휴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사실 이제 나오기 전부터 저는 김미경 작가님의 그 인스타 팔로워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을 준비하고 있었고 신간이 나왔다 이런 거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교보문고 가가지고 딱 보니까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궁금한데 잘 됐다 하고 샀습니다. 여기 지금 띠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보통 인간의 시대는 끝났다. 당신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190만 구도 MKTV 김미경의 두 번째 리부트 AI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쉽고 현실적인 안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그 다음은 AI 문명 전환이다. 나에게 AI를 플러스해 가능성을 확장하라.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제 읽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김미경 작가님의 어떤 타겟층 강의가 됐든 뭐 영상이 됐든 그런 주된 타겟층이 4060이에요. 4060. 제가 볼 때는 더 좁혀서 이제 주 타겟층이 60대 초반, 50대 후반 뭐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AI가 낯설지 않다.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기 위한 책으로 저는 들렸어요.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거를 읽는 독자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일단 이 책 자체는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제가 북토크를 많이 하고 일주일에 한 권씩 이렇게 읽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책의 효용, 독서의 가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작가가 책을 쓰는 데 있어서 책을 쓸 때 이걸 왜 쓴다, 무엇 때문에 쓴다 이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소기의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을 어떤 걸로 두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책을 막상 쓰려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만이 꼭 책의 효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볼 문제다 이렇게 좀 의미 있는 화두를 던지는 것도 책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책이 굉장히 그 효용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답을 내려준다기보다 현 시대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각자에게 답을 맡기지만 방향성을 제시하는 열린 결말을 두는 그런 책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이 책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제가 책을 워낙 읽잖아요. 워낙 읽는데 확실히 필력이 좋으셔요. 읽는데 똑같은 분량이어도요 훨씬 더 시간이 덜 걸립니다. 그게 잘 읽히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저는 글을 잘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쉽게 쓰고 읽을 때 흐름이 막히지 않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이렇게 쓰는 책을 저는 되게 잘 쓰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이 그래요. 이 책이 어떤 건지 제가 조금씩 읽어봐 드리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AI는 문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예전에 김미경 작가님의 그 강의를 가가지고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AI는 전기 같은 거다라고 설명을 하셔요. 전기가 전기 우리 어떤 거냐면 이렇게 형광등 불 켜고 콘센트 꽂으면 나오는 그 전기 있죠? 그 전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그 전까지 없이 호롱불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다가 전기가 나왔을 때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밤도 낮으로 바꿔주는 것이었겠죠. 어두운 곳을 밝혀줄 수 있고 그리고 전기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인간 세계가 완전히 바뀌었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밤도 낮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동력이 발달되면서 시간차도 많이 해결할 수 있고 이렇듯이 그래서 전기가 기술의 발전이지만 문명까지 달리 취급할 수 있는 건데 AI가 그렇다는 겁니다. 전기처럼 단순하게 기술이 발전된 게 아니라 완전히 인간 세계를 뒤엎을 수 있는 그런 문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명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 말의 맥락은 어떤 거냐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문명에 태어났으면 여기에 적응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배타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피해서 살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막 자연인으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고 숲속에 들어가서 살지 않는 이상은 AI는 피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AI는 문명이라는 거, 그 얘기를 강조를 하면서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문명이라는 거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 너에게도 나에게도 정보가 민주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만 알고 누구는 모르는 그런 정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기회가 왔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런 겁니다. 아마존 직원 3만 명을 날려버릴 정도로 압도적이고 강력한 그런 게 대기업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다. 챗GPT든 제미나이든 클로드든 그걸로 그 기술을 만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되게 민주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하도 그런 기사 많이 봤어요. AI 때문에 내 직업이 사라지는 게 아닐까? AI 때문에 내가 해고당하는 건 아닐까? 지금 하고 있는 업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시죠? 신문 기사에서 헤드라인을 되게 자극적으로 막 뽑습니다. 뭐 말하자면 전문직 몇 년 뒤면은 사라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순위로 어떤 직군이 사라질지 뭐 이런 통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까? 지금이라도 업을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AI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관심이 많으면서도 이게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변화를 주어야 한다라는 거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사를 계속 더 자세하게 읽게 되고 파고들게 되죠. 이게 이 책에서 말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AI를 멀리에서 보면 적이다 이거예요. 적. 무시무시한 적군이지만 가까이 오면 강력한 내 편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저를 놓고 봐서도요. 저는요 AI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세무사이기 전에 사장이지 않습니까? 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인건비가 엄청나게 절감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미 있는 아주 소수 정예의 저희 직원분들이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연봉을 더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괜히 사람도 뽑지 않아도 되고요. 관리 포인트가 줄어들죠. 제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효율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하는 그런 세무사님이라든지 뭐 변호사님 이런 회계사님 이런 분들 전문직 분들은 지금 기반을 닦아놓은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쉽지 않아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회계사님들께서 취직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됐었었죠. 왜 그래요? 어느 업종이나 다 신입은 있기 마련인데 신입이 할 수 있는 영역을 AI가 너무 대체를 잘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책에도 나오는 통계가 있는데 AI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신입은 뽑지 않고 경력직은 오히려 연봉이 많이 올랐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AI는 단순 반복 작업을 너무 잘합니다. 신입을 뽑는다는 거는 단순 반복 업무부터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이제 그 수습 세무사님들이랑 같이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먼저 시켜야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먼저 시키고 그런 데에서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썼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왜냐면 경력직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신입이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AI가 그걸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그 일을 굳이 수습을 뽑아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AI로 만든 그 생성한 자료를 경력직이 검토해야 되겠죠. 이거 진짜인가? 틀린 말은 없었나?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닌가? 이런 거죠. 그래서 경력직이 하는 일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검토하고 의사결정하고 그런 식으로 효율화를 하면서 더 쭉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막 사회에 들어오시는 지금 신입분들은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가 맞아요. 그거 좀 안타깝습니다. 경력직만 뽑는다고 하는데 신입이 일을 해봐야 경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슬픈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미 생산자의 입장에 있는 자리 잡은 어떤 그런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AI를 오히려 반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책에 나와 있어요. AI 에이전트로 5명이 하던 일을 혼자 할 수 있다고? 그럼 나도 인건비 걱정 없이 그동안 하고 싶은 일을 한번 벌려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인 생산성의 폭발적인 증가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무조건 AI를 잘못됐다
배타적이다, 나쁘다라고 어떤 선입견을 가지는 거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만 원만 있으면 누구나 뭐 1인 기업이 된다, 막 이런 내용도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플러스 휴먼 모먼트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모두 1학년이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은 대기업 사장님도 기계치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그냥 평생 가정에서 이제 전업주부를 하셨던 분들도 똑같이 평등하게 AI는 처음이에요. 그죠? 지금 누구나 다 1학년이에요. AI 앞에서는 평등하게 지금 누구나 다 처음인 거죠. 왜냐? 새로운 운명이니까요. 그 전에 없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 평등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의 사례를 노정석 대표라는 분이 얘기를 했대요. 비즈니스 최전선에서 변화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후배들한테 하루도 쉬지 말라고 조언을 한대요. 왜일까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AI가 발달되면 일은 AI가 다 하고 이제 쉬면 된다, 놀면 된다, 여가를 즐기면 된다 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루도 쉬지 말라라고 후배들한테 조언을 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워낙 AI에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일주일만 휴가를 다녀와도 한 분기를 날린 거하고 똑같은 격차가 벌어진다. 그래서 골든타임인 2028년까지는 하루도 쉬지 말라고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그런 정도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지금 이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산업 전체에는 전쟁이 난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새로운 문명이 들어서 전쟁이 나서 난리가 났는데, 전쟁이 났는데도 경보 알람이 지금 울리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끼리만 몰래 한다는 거죠. 아는 사람들끼리는 지금 좋은 줄 알고 살금살금 이걸 쓰면서 너무 활용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그렇다고 하던데 하다 보면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AI를.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적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나의 친구로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다 누구나 쓰면 그것마저도 다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무차별하지 않을까. 왜냐면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쓰면 이게 뭐 차별화가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AI를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무언가. 누구나 다 똑같이 쓰는데 어떻게 차별화를 이룰 수 있을까? 어디에서 경쟁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 이런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플러스 휴먼의 진짜 경쟁력은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건 암묵지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암묵지라는 게 이제 사전적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형식지와 암묵지 이렇게 두 가지로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이제 반대의 개념인데, 형식지는 뭐냐면 나의 지식을 글로 쓰거나 무언가로 이렇게 바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형식지라고 해요. 그건 뭐 영상에서 설명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책일 수도 있고 문서일 수도 있고 오디오일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형식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암묵지는 뭐냐? 암묵지는 뭔가 표현하기 힘든 내재된 지식을 말해요. 장인의 손끝, 베테랑 의사의 직감, 경험 많은 상담가의 촉,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을 못해요. 뭐 말하자면 저로 따지자면 어떤 거냐면, 제가 사장님을 5,000명 이상 만나봤거든요. 제가 상담한 시간이 누적 1만 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의 어떤 말씀하시는 그런 말투, 그리고 어떤 업종인지, 얼마나 사업 오래 하셨는지, 그 전에 뭐 하셨는지 이런 스토리를 쭉 들으면, 아, 저분이 성향이 어떻겠다 라는 게 대강 각이 나옵니다. 그건 제가 누구한테 뭐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기가 되게 애매한데 그냥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장님께서 뭐가 궁금하시겠다, 저 사장님께서 뭐가 걱정되시겠다, 이런 것들이 있죠. 저는 그걸 대강 몇 마디 나눠보면 감이 와요. 그게 암묵지예요. 제가 지금 직원이 32명이거든요. 32명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면접을 보고 얼마나 많은 직원분들하고 제가 일을 해봤겠어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면접을 보러 들어가서 몇 마디 나눠보면 이분은 이런 분이겠다, 이분은 되겠다 안 되겠다, 뽑아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그게 저한테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회계사님이 절 보고 반무당이다라는 얘기를 간혹 해요. 심지어 그 전날에 꿈에 나오는 사장님이 있으면 그 다음날 전화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장님 좀 신경 좀 써드려야 되겠다. 약간 무의식적으로 제가 그 생각하면 그게 꿈에 나오나 봐요. 약간 그런 식의 저만의 어떤 느낌? 촉? 뭐 이런 거죠. 그런 게 암묵지입니다. 그런 암묵지가 이 플러스 휴먼의 시대에 진짜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나의 촉, 그 나의 암묵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의 그 감각, 그 느낌? 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AI랑 만나면 폭발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AI가 혼자서 그 촉을 잡아낼 수는 없거든요. 간혹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냥 회사를 제가 매일 9 to 6로 제가 회사에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외부 활동이 많고 강의도 하고 촬영도 하고 미팅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도 회사에 항상 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지나가면서 제가 직원분들이 앉아있는 자리 있죠. 그런 걸 한번 이렇게 훑어봅니다. 점심시간에 괜히 이렇게 훑어보고요. 퇴근 시간에 퇴근하기 전에 선풍기 켜놓고 간 건 없나. 그런 거 이렇게 한번 본단 말이에요. 에어컨은 잘 꺼졌나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서 그 직원의 자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 직원이 곧 퇴사하겠다 이런 게 느낌이 와요. 저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근데 이상한 건 그런 느낌이 와요. 척만 오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럼 저 직원이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플랜 A, B, C를 짜놓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그 ABC를 짜놓는다는 거, 플랜 ABC를 짜놓는다는 거, 그걸 나 혼자서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AI한테 거기에 그 대리님이 관두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자라고 하면 훨씬 더 빠르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암묵지와 AI의 아주 좋은 융합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혼자서 그거를 고민해보려고 하면 아무래도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AI랑 같이 고민하는 거랑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인간 세상의 대부분을 움직이는 거는 암묵지라는 거죠. AI가 쏟아내는 결과물이 많을수록 그걸 검증하고 판단할 경력자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내 삶에 있어서만큼은 나도 베테랑이다 라는 거죠.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거는요. 저는 요즘 어떤 거라고 느끼냐면 제가 20대 때, 10대, 20대 때를 생각해보면 해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이런 옷도 입어보고 싶고 저런 옷도 입어보고 싶고 머리도 이렇게 염색해보고 싶고 저렇게 자르보고 싶고 그죠? 왜 그래요? 나의 취향을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의 취향, 나의 성격, 내가 어떤 게 잘 맞는지. 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남자 많이 만나봐라. 남자를 많이 만나본 여자애들, 그렇게 막 많이 놀던 애들이 시집 잘 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왜 그래요? 경험을 많이 하면서 내가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나는 이런 걸 좋아하더라. 나를 찾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나를 찾는 과정을 거듭하다 보면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보상을 해주고 상을 주려면 난 이걸 좋아하니까 이걸 하면 되겠어. 난 내가 이걸 했을 때 제일 가성비가 좋아. 내가 이걸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야. 나를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한 명 한 명이 똑같이 AI를 쓴다고 하더라도 내 삶에 있어서는 내가 가장 베테랑인 거예요. 내가 가장 베테랑이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의 나와 AI가 융합이 되면 그러면 이게 너무너무 나만의 어떤 커리어, 나만의 길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암묵지가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이면 많은 사람일수록 AI를 적극 활용할 때 더 빛을 발한다는 생각입니다. 신입들보다도 경력직이. 그래서 저는 요즘에 경력직이 더 빛을 발하고 더 연봉이 높아지고 신입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는 어찌 보면은 이 시대의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의 앞머리 부분에 계속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AI를 활용해야 된다. AI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를 안 쓴다는 거는 문명에 반하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얘기를 하느냐면요. 인간 혼자서 생각하는 거는 혼자 내 뇌로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AI를 적극 활용한다는 거는 듀얼 브레인, 다른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는 AI랑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듀얼 브레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듀얼 브레인으로 일할 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균형 감각이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AI를 잘 활용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균형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여기 써 있습니다. 뭐냐면 AI가 미흡한 부분이 아직 많이 있어요. AI가 나의 모든 걸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내 모든 걸 AI가 다 알고 나한테 꼭 맞는 의사결정을 같이 고민을 하려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여태까지 모두 녹음을 했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저 자신보다 한계가 있는 정보의 양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걸 거고 그리고 그
중에는 오류도 많습니다.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있지도 않은 논문, 있지도 않은 사례, 있지도 않은 법문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검증하고 참고하는 용으로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경험만 믿고 AI를 검색 도구로만 사용하는 그것도 안 되는 거지만, 반대로 AI가 똑똑하다고 판단까지 통째로 다 넘겨버리는 그것도 잘못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균형감을 잃지 않고, 그리고 AI를 활용함에 있어서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본 기사 중에는 청소년이 AI와 계속 대화를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 균형감을 잃은 거죠. 플러스 휴먼, 여기서 말하는 플러스 휴먼은 인간 지능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떤 삶의 힘, 이걸 붙든 채 인공지능과 함께 두뇌를 잘 활용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플러스 휴먼의 5가지 역량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그림이 그려져 있죠. 여기 이제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암묵지, 회복력, 협업지능, 학습 민첩성, 문제 발견, 이런 5가지 역량이 모두 갖춰져야 우리가 AI와 함께 작업을 하든 삶을 살아나가든 뭐 사업을 하든 이거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암묵지는 어떻게 커질까라고 하면서, 암묵지는 배우는 것보다 겪는 것에 가깝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죠, 경험. 직접 해보고 부딪히고 실패하면서 다시 해보고 이러면서 계속 쌓이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란 암묵지의 가치가 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I하고 대화를 하면 정보는 빠르게 얻을 수 있는데 사람과 부딪히며 생기는 그런 미묘한 갈등들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의 표정에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뉘앙스? 그런 거에 대한 감각? AI로 그런 걸 얻을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인간 고유만이 할 수 있는, 사람 표정을 읽는 그런 것들은 기계가 절대 할 수 없죠.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마찰을 이렇게 겪어가면서 하는 그런 거친 인간미, 그런 것들이 암묵지의 어떤 핵심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5가지 역량 중에 저는 조금 이렇게 주목했던 부분이 뭐냐면 학습 민첩성이에요. 배운 걸 그대로 바로바로 적용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걸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즉시 AI한테 물어보고 나온 답을 그대로 적용시켜보는 거. 바로 그겁니다. 말하자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잘 나가는 사장님들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이 뭐냐면 유연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죠. 아마 이럴 땐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항상 이래 왔어. 라는 그게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내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틀릴 수 있다면 새로운 맞는 이 답,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에서 어려운 말로 언러닝이라고 합니다. 언러닝이 뭐냐면 내가 학습한 걸 지우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런 거죠. 그때는 그런 표현이 맞았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난다.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게. 영원 불변하는 진리가 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연하게 대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학습했던 거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암묵지가 많은 사람들, 경험이 풍부하고 많은 것을 겪고 내가 모든 거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촉과 감각이 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사고방식에 대한 고착화가 많이 되어 있죠. 이게 무조건 맞을 거야, 이런 거 많단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유연하게 내가 이게 틀리구나 하면은 탁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의 도 닦는 거죠, 이거는. 이게 맞다라는 그런 메타인지 지혜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동시에 틀리다고 생각하면 탁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용기, 그리고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그 유연함, 얘 뭐 잘 안 될 수가 없죠. 뭐 이런 사람은 AI를 안 써도 잘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AI를 같이 쓰면서 이걸 같이 해나간다? 무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러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경험을 쓰는 낡은 방식, 그걸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인간이 그러면은 AI가 활성화가 될 때 인간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는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핀테크 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 중에서도 아주 세계적인 그런 데에서 발빠르게 AI를 아주 유연하게 받아들인 그런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진짜 AI를 잘 쓰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는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AI를 잘 쓰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나의 일상을 깨어있는 시간이 12시간이라고 한다면 12시간 동안 녹음을 한답니다. 예를 들어 내가 9시에 일어나서 9시에 잔다 라고 하면은 그 12시간 동안 계속 녹음을 한답니다. 그래서 녹음을 하고 잘 때 그거를 학습을 시킨대요. 매일 에브리 싱글 데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일상에 있었던 문제라든지 내가 고민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인지하는 부분을 모두 학습시켜서 나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그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여기서 영어 표현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AI brain fry라는 얘기가 나와요. 뇌가 튀겨지는 그런 고통 그런 걸 겪는다고 하네요. AI를 너무너무 이 AI와 나를 동기화시켜서 너무 심하게 하면 뇌가 튀겨지는 고통을 겪는다고 해요. 왜 그러냐?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AI를 적극적으로 쓰면 되게 여가 시간이 많아지고 여유가 생길 것 같은데 AI를 많이 쓰는 사람들일수록 뇌가 튀겨지는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이 책에 의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AI가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결과물을 빨리 낸다는 거예요. 결과물을 빨리 낸다는 건 뭐냐면 인간이 판단을 빨리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A, B, C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좀 고민해보고 일주일 뒤에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되죠. 근데 AI는 그게 1, 2분이면 나와요. 그러면 A, B, C에 대해서 내가 그 결과에 대한 의견, 새로운 질문, 어떤 게 더 나은지에 대한 판단을 나는 지금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 B, C 중에 A가 낫겠어 라고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A가 정말 낫겠어? 라고 뭐 또 다른 질문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죠. 나는 좀 있다가 다른 것도 하고 좀 쉬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AI는 바로 또 답을 줘요. 그럼 이 뜻은 뭐냐? 인간이 AI의 속도에 맞춰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요. 지금 아주 하드하게 AI를 아주 하드하게 생활 밀접형으로 쓰고 있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뇌가 튀겨지는 고통. 그러니까 AI가 너무 빠른데 인간이 그 속도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판단을 많이 하고 의사결정을 많이 해야 하는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AI를 활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좀 조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글로벌 핀테크 기업 클라르나의 예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결제와 후불 서비스로 1억 명 넘는 고객을 보유한 회사라고 해요. 여기가. 근데 여기가 AI 고객센터를 도입을 하면서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어요. 출시 한 달 만에 230만 건의 상담을 처리를 했고 평균 응대 시간을 11분에서 2분 미만으로 줄였대요. 700명 분량의 상담 업무를 AI 하나가 해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화로 한 600억 원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러면서 그 당시 클라르나라는 CEO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AI는 이미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했고 실제로 직원 수는 5,000명에서 3,000명대까지 줄었대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단숨에 AI 시대의 효율을 극대화시켜서 바로 사업에 적용한 예죠. 그래서 혁신의 상징이 됐어요. 이 클라르나라는 회사가. 근데 불과 1년이 지난 2025년에 이 회사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방향을 갑자기 바꿨어요. 여기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인간 상담사 자리를 다시 늘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띠로리.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의 아이콘이어서 상담사를 거의 한 2,000명이죠. 2,000명을 확 잘라냈던 회사가 불과 1년 만에 갑자기 방향을 급선회한 거예요. 다시 인간 상담사를 늘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그 CEO가 직접 이렇게 인정했다라고 하면서 여기 문구가 인용되어 있어요. 비용 절감을 너무 우선하다 보니 고객 경험의 질이 떨어졌다. AI는 기대만큼 빠르고 정확했다. 그러나 환불 분쟁이 났을 때, 결제 오류로 화가 났을 때, 신용 문제로 답답할 때 등 감정이 걸린 순간들 고객들은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빠르기만 한 서비스가 오히려 브랜드를 갉아먹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모든 걸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고객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AI를 쓰느냐 사람을 쓰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찰은 없애고 어떤 마찰은 남겨둬야 된다라는 그게 핵심 포인트였던 거죠.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깊은 상담이라든지 진심 어린 위로 그리고 신뢰를 구축하는 거, 결정적인 판단, 창작의 핵심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은 AI를 잔뜩 넣으면 반대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거죠. 이게 인간적인 마찰을 어느 정도 조절해서 없애야 되는데 다 AI로 대체하면은 그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제 가격을 못 받는다는 거죠.
품질이 떨어지니까. 제가 이 부분이 왜 저한테 와닿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세무사 시장에 대해서 AI 때문에 힘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실제로 제가 어떤 강의나 방송 이런 데 나가면 PD님들께서 저를 보고 약간 측은한 눈으로 요즘 괜찮으세요? AI 때문에 괜찮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괜찮거든요. 근데 저를 오히려 그렇게 측은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무사가 하는 일을 세금 계산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세무사, 회계사가 사라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회계사, 세무사가 수를 계산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말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회계사, 세무사, 특히 세무사는 숫자를 계산하는 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계산하는 거를 컴퓨터가 한 지는 엄청 오래됐어요. 세무사가 하는 일은요, 숫자를 계산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장님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사장님이랑 이 세금에 대한 이야기, 경영에 대한 이야기,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소통하고 나누고 같이 고민하는 게 세무사지, 그게 세금을 계산해 주는 게 세무사가 아니에요. 근데 세무사를 세금 계산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 그건 불쌍하게 맞아요. AI 때문에 사라질 거고 불쌍하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장님이랑 소통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깊은 상담, 진심 어린 위로, 결정적인 판단, 사람 사이의 신뢰 구축, 이 부분이 세무사가 하는 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핵심적인 업무에 AI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식당 가가지고 QR코드로 주문받는 것도 되게 싫어해요. 저는 가서 오늘은 뭐가 맛있어요? 여기 베스트는 뭐예요?를 사람한테 물어보고 표정으로 뉘앙스를 읽고 주문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직원분이 음식을 내줄 때 이게 말씀하셨던 그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저는 키오스크로 하거나 QR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게 어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게 효용가치라는 생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AI를 섞어야 하는 부분과 섞으면 안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는 겁니다. 이 책을 읽으니까 저는 조금 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더 인간다워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더 인간미를 넣어야 하는 부분은 뭐고, 더 AI를 도입해서 효율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게 현재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는 뭐 맨날 하는 얘기죠.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AI 시대를 살아나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 물론 검색하면 나오고 물어보면 답해주고 이런 것들은 AI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갖추어야 하는, AI랑 같이 살아나가는 이 시대에 갖추어야 하는 역량이 뭐냐? 결국은 많은 선택지를 보여주는 건 AI일 수 있는데 그 선택지가 맞는지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인간 스스로. 검증이 끝났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판단은 내가 해야 됩니다. 선택을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내가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실행은 또 인간이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실행을 할 때는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연결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암묵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나의 인간미, 이거를 AI가 내준 그 결정적인 그 결과, 그거하고 접목시키고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죠. 그 싱크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부는 해야 된다. 그걸 위한 공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이걸 머릿속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공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회계사님이랑 되게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회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본 그 유튜브 영상 중에 웨어러블 AI죠. 이제 선글라스 같이 이렇게 안경처럼 생겼는데 안경에 AI를 넣어서 어떤 시야 속에 있는 거를 검색어로 띄워주는 그런 거 있다고 들어보셨죠? 그게 출시가 됐대요. 근데 그거를 쓰고 수능 수학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모의고사를 풀어서 왔더니 만점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반향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시험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떤 답이든 AI가 도출해 줄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거는 수능뿐만이 아닙니다. 자격사 시험도 그렇고요. 내신 시험, 뭐 이런 모든 시험에 있어서 시험을 본다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게 돼요. 그러면 이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AI가 탑재된 글라스를, 안경을 못 쓰게 전파 탐지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시험 보기 전에 한번 가려야 되나?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먼 미래에는 칩을 뇌 속에다 심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막을 건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류 보편적으로 생각했었던 기술의 한계, 그게 요즘 깨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바이오 산업 쪽에서는 인간을 복제한다거나 동물을 복제하는 거, 유전자를 조작하는 거, 이건 사실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고, AI가 지금 발달하면서 창의의 영역까지 건드리고 있잖아요. 창의의 영역이 왜 건드려지냐면 모든 창작은 모방이거든요. 근데 AI가 잘하는 게 모방이기 때문에 창의의 영역도 건드려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계라고 볼 수 있었던 그 부분이 기술적으로 깨진다면, 그러면 인간이 이걸 어디까지 수용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인간이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느냐? 저는 그거는 결국 돌고 돌아서 철학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윤리적으로 이걸 하는 게 맞느냐? 윤리적으로 이것까지는 해도 되지만 이건 안 해야 되겠다라는 그 판단. 결국은 끝은 거기로 가는 겁니다. 기술은 화성에도 갈 수 있어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가서 사는 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로켓 쏘아 올리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가 맞느냐, 어디는 건드리면 안 되고 어디까지 건드려야 하고, 그리고 어디까지는 인간 미래를 남겨둬야 되고 어디는 효율화를 시켜야 되느냐, 그건 인간이 풀어야 될 숙제라는 거죠. 그걸 기계에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인간의 인문학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더 강조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거, 이게 진짜 맞나? 이걸 검증하는 거, 그런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판단하고 빨리 의사결정하고, 그 의사결정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고, 잘못된 거는 내가 아니라고 언러닝하는 거, 그리고 새롭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 앞으로의 세상은 더 어렵네요. 그죠? 민주적이 되면 될수록 차별화를 시키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보가 민주적이 되면 될수록 거기에서 차별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거고, 결국은 나만의 암묵지, 나만의 경험, 나만의 인간미를 어떻게 살리느냐, 그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